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한번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인구가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그렇죠. 그리고 좀 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앞으로 미래의 주택 가격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 집값이 뭐 오르는 시기도 있고 또 하락하는 시기도 있지만 과연 시간이 많이 지난 미래의 집값은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미래의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그런 얘기들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세미나 공지합니다. 1월 21일, 1월 달도 벌써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간 참 빠릅니다. 21일 수요일 2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2026년 규제 속 틈새 시장. 틈새 시장 재개발이라는 거 다 아시죠? 재개발 재건축 틈새 시장이라는 다 아는데, 재개발 지역 중에서 초기 재개발 지역을 선점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초기 재개발 지역에서 우리가 빠르게 이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면 집값이 폭락하는 것일까요? 자, 먼저 인구가 고령화되고 저출산이 점점 늘어나고 인구 줄어들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데 과연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인구가 감소하면 집값이 폭락하는 것일까? 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항상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얘기할 때 인구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인구가 정말 막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면은 집을 사줄 수요가 줄어드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얘기할 수는 분명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1999년도에 어떤 책이 한 권 나왔어요. 그 책이 나왔는데 재테크 하려면 집 절대로 사지 마라, 이런 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근데 99년도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우리 그 외환위기가 일어났던 시기잖아요. 외환위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집을 절대로 사지 말라 논리정연하게 얘기했지만 2000년도부터 다시 집값은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바로 생긴 2008년도 10월 달에 또 하나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죠. 그 베스트셀러 뭐예요? 부동산 폭락시대 온다, 이런 책들이 막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때의 집을, 이런 것들을 보고 집을 구입을 안 한 분들은 지금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겠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자, 우리나라 지금 인구 감소는요, 현황은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7명대, 2023년 기준으로요. 지금 이렇게 하락해서 OECD 기준 국가 중에서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기대 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 15살부터 64살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이 생산 가능 인구도 이미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자, 이렇게 이론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은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이거 뭐 상당히 맞는 얘기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실제 주택 가격은요, 다양한 그런 변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변수로 주택 가격이 좌지우지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뭐 정책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득, 공급량,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집값이 폭락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보다 20년가량 초고령 사회를 앞서가고 있는 일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우리에게 닥칠 문제가 아닐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출산 고령화,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장기 침체를 겪어서 부동산이 20년 동안 계속 하락을 했었다고 해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우리도 일본처럼 갈 것이다, 우리나라의 그 전문가들 중에서 라는 얘기를 한 20년 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구조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도 또 일본처럼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죠. 실제로 일본은 90년대 이후에 계속 집값이 20년 동안 폭락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집값이 뭐 3분의 1 토막 난 데도 있고요. 그리고 도쿄의 그 전 일본 은행 부총재는 일본의 주택가격 장기 침체는 저출산 고령화의 결과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까지도 방문을 해서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폭락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인구가 줄어들어서 저출산 고령화가 돼서 집값이 안 오른다고 일본의 전문가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그냥 박수를 쳤죠. 폭락한다고 주장했던 분들이.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렇다면 요즘 일본 집값은 분위기가 어떤가요? 우리 2012년도 그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아베 총리가 취임을 하면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아베노믹스라고 하죠. 그거를 폈죠, 정책을. 그러다 보니까 도쿄권을 중심으로 해서 동경이죠. 집값은 꾸준하게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 지속적으로 집값은 오르고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우리보다 먼저 된 일본도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선진국들의 문제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갔던 그런 나라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돼도 집값은 계속 오르는 그런 나라도 있고요. 또 반대로 떨어지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뭘까요? 그거는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집값 폭락론은 과연 엉터리 이론인가요? 자, 저출산 고령화 집값 폭락론. 이게 사실 일본 이외의 나라로 눈을 돌려봐도 저출산 고령화는요. 사실 비현실적인 이론이다. 이걸로 집값이 폭락한다는 거는 서구 선진국의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다 저출산 고령화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또 특이한 거는요, 일본처럼 장기적으로 이렇게 20년 이상 집값이 하락했던 나라도 없었다는 겁니다. 일본이 유일무이한 사례라는 거예요. 보통 다른 나라들은 집값이 막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집값이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또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면 주택 공급이 또 감소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다시 또 집값이 오르는, 항상 오르막 내리막을 반복하는 이런 사이클을 가져왔지, 일본처럼 20년 이상 장기 침체를 겪는 사례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정책의 실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일본은 이게 인구가 감소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은 데다가 물가도 지속적으로 하락한 디플레이션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집값이 안 올랐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일본만 집값이 폭락한 게 아니고요. 디플레이션을 겪으면서 다른 나라들도 폭락을 한 적이 있다. 그건 언제예요? 모든 전 세계 나라들이 다 인플레이션을 겪어왔고요. 대부분이 다 인플레이션이고요. 특이한 그런 세계적인 어떤 큰 충격, 즉 1929년도 대공황 사태,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이라든지 이런 특이한 그런 경제 충격이 왔을 때는 디플레이션이 생겼지만 대부분 다 인플레이션을 겪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 우리나라는요, 특히 디플레이션을 겪어보질 않았어요. 우리는 항상 인플레이션만 겪어왔죠. 그래서 돈의 가치는 하락하고, 어떻게 해요?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만 겪어왔기 때문에 돈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대표적인 자산이 부동산 자산이잖아요. 물론 금도 있고요. 그리고 골동품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돈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투자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지금까지 계속 올라왔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단순한 한 가지 어떤 얘기, 어떤 현상으로 집값이 폭락한다는 건 그런 얘기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이 되어 와서 돈의 가치가 계속 하락해 왔잖아요. 아파트 70년대 얼마였어요? 처음에 분양할 때 2천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2천만 원. 30평대. 지금은 얼마입니까? 이게 물가가 올라서 돈의 가치가 계속 하락해 왔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 2천만 원도 무지하게 큰 돈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와서 보면은 정말 2천만 원이면 옛날에 우리 지금 같으면 뭐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오면 1억이면 5채 가까이 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폭락을 한다 이런 얘기는요. 보세요. 철근, 콘크리트, 원자재 값 다 오르죠. 인건비 다 오르죠. 땅값 오르죠. 이런데 어떻게 아파트 값이 떨어집니까? 제발 이제 그런 얘기에 정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폭락한다는. 그렇다면 일본 외에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자, 일본의 다른 나라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다른 나라들도 독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8,500만 명대에서 2005년도 8천만 명으로 한 500만 명이 확 줄었거든요. 이 독일뿐이 아니라 다 똑같은데요. 그래서 뭐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인구가 너무 줄어서. 그런데 어떻게 독일은 회복을 했을까요? 바로 이민 정책입니다. 이 이민 정책을 통해서 인구를 늘렸고요. 그리고 또 경제가 또 회복되면서 집값도 오르게 된 거죠. 이게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데 다 마찬가지예요. 고령화 저출산 대표적인 나라죠. 이런 나라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인구는 현재 늘어 있고요. 그리고 계속 정기적으로 집값도 우상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저출산 고령화로 이게 인구가 줄어들고 해가지고 뭐 집값이 하락한다. 이렇게 되면요. 집값이 하락하는 건 둘째치고 그 나라가 경제가 먼저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예전에 뭐 우리 단일민족 이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단일민족.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이민도 오고 이제 다종 인구가 섞여서 사는 이제 그런 나라로 지금 변해가고 있죠. 어쩔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하나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유입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걸 막는 이런 정책들이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좀 더 빠르고 좀 더 확실한 인구 유입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집값은 하락하지 않는 건가요? 자, 그럼 앞으로도 집값은 하락하지 않을까요? 집값은? 이렇게 되니까 마치 집값이 전혀 하락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구가 줄고 뭐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은 집을 사줄 사람이 적어지는 건 분명하죠. 그렇죠. 그러면 집값이 떨어진다? 그것은 아니고요.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요. 이제 지역마다 격차가 커집니다. 어떤 격차가 커져요? 사람들 선호도 높은 지역들은 그래도 계속 오르는 거고요. 선호도 떨어지는 지역은 하락하거나 정체할 겁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정체하다가 하락하게 되겠죠. 즉 양극화가 점점 커져서 초양극화 시장으로 가는 그런 미래가 우리한테 펼쳐질 겁니다. 집값이 폭락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르는 것, 선호도 높은 그런 것들은 오르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정체하거나 결국은 하락하는 이런 상황으로 갈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라는 거죠. 왜요? 선진국들의 그런 사례를 보면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모든 투자가 똑같다는 겁니다. 사람들 선호도 높은 지역, 즉 인구가 줄어도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들어가는 게 제일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려니까 이거 재건축 아파트들 너무 비싸. 아파트 너무 비싸잖아요. 좋은 지역들은. 그래서 재개발 투자가 좀 더 작은 금액으로 한 2, 3억의 금액으로 그런 좋은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재개발 투자 빨리 하세요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값은 또 하락하는 게 아니고요. 오르는 게 또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른 곳과 안 오른 곳으로 양극화에서 초양극화 시장으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져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좀 제 방송을 보고 좀 느끼신 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투자를 분명히 해야 되고요. 부동산 투자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초양극화 시장으로 가니까 좋은 지역에 빠르게 선점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